전체가 얼어붙은 지구. 이때 지구 곁을 지나는 우주인이 있었다면 지구는 죽은 별이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평균 기온 영하 50도. 육지는 남극 대륙처럼 두터운 얼음에 덮였고 바다는 1000m 깊이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당시엔 아직 미생물이었던 생명은 전멸의 위기에 몰렸죠. 이런 동결 현상은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얼음이 녹자 지구는 크게 달라져서 평균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습니다. 지금의 허리케인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거대한 허리케인이 생겨나서 살아남은 소수의 미생물을 위협했습니다. 전멸의 위기에 몰렸던 인류의 생존. 하지만 겨우겨우 살아남은 후에 갑자기 커다란 진화를 이룹니다. 세균이었던 인류의 선조는 22억 년 전에 지구 동결 현상을 겪은 후 진핵 생물이라는 크기가 약 1000배의 미생물로 진화했죠. 그리고 6억 년 전의 지구 동결 현상 후엔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형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지구 동결 현상을 경험할 때마다 크고 복잡하게 진화해온 생명. 인류의 선조가 크게 변한 것과 지구 동결 현상 사이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구 전체가 얼음에 뒤덮이는 동결 현상. 이는 우리 인류가 탄생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얼음에 뒤덮인다고 하면 제일 먼저 2만 년 전의 빙하기가 떠오를 겁니다. 지구 동결 현상에 앞서 최근에 일어난 빙하기의 실체를 알아보는 여행을 떠납니다. 찾아간 곳은 미국 뉴욕으로 마천루에 둘러싸인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 공원 곳곳엔 큼직한 바위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미아석으로 불려왔죠. 공원의 지면과 전혀 다른 성분을 지닌 수수께끼의 바위였으니까요. 마치 멀리서 길을 잃고 떠돌다 온 것처럼 보여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죠. 노아의 홍수 같은 대홍수가 운반해온 것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사실 미아석을 옮겨온 건 최근의 빙하기에 이곳을 뒤덮었던 빙하였습니다. 빙하는 왜 큼직한 바위를 옮기는 걸까? 뉴욕에서 북쪽으로 3000km 떨어진 그린란드에선 지금도 옮겨지는 미아석을 볼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건 주변의 산에서 무너져 내린 암석입니다. 빙하는 1년에 몇 미터라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죠. 바위는 그 흐름에 실려서 머나먼 곳까지 옮겨집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서 얼음이 녹으면 그 자리에 남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미아석입니다. 결국 미아석이 있다는 건 한때 그 장소가 빙하에 덮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미야석 같은 빙하가 만들어 놓은 퇴적물의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빙하기에 빙하가 어디까지 퍼져 있었는지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건 매머드가 활보하던 최근의 빙하기인 2만 년 전 지구가 얼음에 덮여 있던 범위입니다. 뜻밖에도 빙하기라곤 해도 얼음에 덮인 건 극히 일부입니다. 얼음이 없는 지방의 생물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음을 피해온 동물들이 모여들어서 좀 더 붐볐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동결 현상은 이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휴런 호수 북쪽에 있는 숲입니다. 여기에선 최근의 빙하기보다 훨씬 오래된 시기의 미야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곳 온타리오주 지질조사소의 마이크 헤일스톤입니다. 요즘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연구원들을 안내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다는군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바위에 틀어박힌 이 돌은 시생대 화강암의 표력으로 24억 년 전의 것이죠. 24억 년 전에 빙하작용으로 생성된 규산질 퇴적암입니다. 미야석과 마찬가지로 빙하에 의해 옮겨진 무수한 돌과 자갈이 지층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빙하 퇴적물로 불립니다. 휴런 호수 주변 곳곳에선 24억 년 전에서 22억 년 전 사이에 빙하 퇴적물이 발견됩니다. 이 발견에 의해 그렇듯 오랜 옛날에도 빙하기가 있었을 거로 여겨졌죠. 20억 년 이상 오래된 빙하 퇴적물은 휴런 호수를 비롯해서 전 세계 7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당시의 지구를 뒤덮은 빙하의 범위를 알 수 없죠. 오랜 세월에 걸친 대륙의 이동으로 위치가 크게 달라졌으니까요. 그 중에서 22억 년 전 남아프리카 빙하 퇴적물의 위치를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력 전문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조셉 커시빙크 박사입니다. 박사가 찾아온 곳은 남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메마른 강가입니다. 강둑엔 울퉁불퉁한 바위 덩어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무려 22억 년 전에 뭉쳐진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는 용암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지구 전체에 동결 현상이 한창이던 22억 년 전에 분출된 용암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용암은 식으면서 당시의 자기장 방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기장으로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죠. 용암 속엔 자기를 띤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암이 녹아있을 때 광물은 나침반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지자기 방향을 향합니다. 그리고 식어서 굳어지면 그 방향이 영원히 기록되죠. 그래서 자기의 방향이 지구의 자력선 각도와 일치하는 점을 찾아내면 용암이 식어서 굳을 당시의 그 장소의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견본을 미국으로 가져온 후 완전히 밀폐된 방에서 미약한 자기를 검출합니다. 결과는 극 바로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그림 위에 표시됩니다.
화면의 중심이 극이고 주변으로 갈수록 적도에 가까움을 나타내죠. 남아프리카에서 채취한 용암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변부에 점이 나타납니다. 평균 위도는 11도. 현재로 말하면 하와이나 괌보다 적도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의 지구엔 빙하가 적도 부근을 뒤덮었던 것이죠. 이 위도에 빙하가 있었다는 건 북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추웠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적도에까지 꽁꽁 얼어붙었음을 알 수 있죠. 적도 부근의 빙하 퇴적물은 8억 년 전에서 6억 년 전 사이의 지층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사실로부터 커슈빙크 박사는 지구 역사상 8억 년 전에서 6억 년 전 사이와 22억 년 전의 두 시기에 지구 전체가 얼음에 뒤덮이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얼음은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를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구 동결 현상으로 불리는 최신의 가설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크게 두 시기에 걸쳐 거대한 눈덩어리로 보였을 겁니다. 이 가설에 주목해서 좀 더 발전시킨 하버드 대학의 폴 호프만 박사입니다. 박사는 지구 동결 현상이 최근의 빙하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구 동결 현상의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생물들이 열대지방으로 도망치려고 애쓰지만은 결국은 얼음이 열대지방 바다까지 완전히 뒤덮고 말 테니까요. 지구 동결 현상은 생물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요? 도쿄 대학의 협조를 얻어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봤습니다. 그 무대는 현대의 지구로 설정합니다. 어느 곳에든 생물이 살고 있는 현대로 설정함으로써 지구 동결 현상의 실체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북위 36도에 위치한 도쿄. 최근의 빙하기엔 얼음에 뒤덮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동결 현상에선 빙하가 고층 건물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모의 실험에 의하면 도쿄를 뒤덮은 빙하의 두께는 약 1000m에 이릅니다. 빙하는 처음엔 천천히 퍼집니다. 위도 20도 부근. 현대 지구로 치면 하와이나 쿠바 근처까지 빙하가 도달하는 데는 100만 년대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생물 대부분은 열대지방으로 피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위도 20도를 넘자 빙하는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적도에 도달합니다. 열대지방은 금세 영하 50도의 세상으로 변해서 피신해 있던 생물들을 덮칩니다. 식물이 사라지자 먹이사슬이 뿌리째 파괴됩니다. 식물이 없으면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죠. 육지는 죽음의 세계로 돌변하고 맙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프만 박사에 따르면 바다는 수심 1000m까지 얼어붙을 거라고 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생물은 얼음 밑으로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이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해조류는 살 수 없습니다. 먹이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도망친 물고기들도 굶어 죽을 운명에 놓입니다. 지구 동결 현상. 이는 광합성을 방해하고 먹이사슬을 파괴해서 지구를 죽음의 별로 바꾸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지구 동결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온실 효과 가스가 어느 형태로든 관련돼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비난받는 온실효과 가스지만 사실 온실효과 가스가 전혀 없었다면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가 됐을 겁니다. 지금의 지구는 적당량의 이산화탄소 덕분에 온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지구 동결 현상 이전인 약 20억 년 전의 지구엔 이산화탄소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지구는 과연 어떻게 온난하게 유지됐을까요? 미국 남동부에 펼쳐져 있는 대습지대엔 당시의 지구 환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키페노키 국립자연보호구역엔 남북 60km, 동서 40km에 걸쳐 수심 1m 정도의 얕은 늪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직 교사인 돈 베리힐은 관광객이나 아이들에게 습지라는 대자연의 매력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거품이 보이죠? 이건 저 밑에 있는 세균과 균류가 만들어낸 가스입니다. 이 가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깔때기 기구로 가스를 모읍니다. 메탄균이란 미생물입니다. 약 20억 년 전 지구 바다 곳곳엔 메탄균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메탄을 활발하게 방출하고 있었죠. 사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닙니다. 당시엔 이 메탄이야말로 이산화탄소 대신에 지구를 데웠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짐 캐스팅 박사. 지구 대기 연구의 제1인자입니다. 박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으로 지구의 기온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메탄만으로도 0도 이상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산소 농도가 높아지기 전인 23억 년 전에는 메탄가스 농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공기 분자 100만 개당 메탄가스 분자 1000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태양열을 보존하기엔 충분했을 겁니다. 메탄의 온실 효과에 의해 동결을 면해왔던 지구는 어떻게 해서 완전히 얼어붙었을까요? 캐스팅 박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2억 년 전의 동결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구. 높은 농도의 메탄 때문에 대기는 붉은 빛을 띠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엔 식물도 움직이는 모습도 없습니다. 당시 생명은 아직 미생물로 바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계속해서 메탄을 방출하는 메탄균. 그 주변엔 인류의 선조가 있었는데 메탄균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 이변이 생깁니다. 우연한 유전자 조합에 의해 전혀 새로운 생물이 탄생한 것이죠. 광합성을 하는 세균 남조류입니다. 햇빛을 이용해서 지구 역사상 최초로 산소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이었습니다. 남조류가 만든 산소는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방출됐습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대량의 산소였죠. 이것이 대기 중의 메탄의 이변을 일으킵니다. 메탄가스에 불을 붙이자 타오릅니다. 이렇게 불에 타는 건 메탄과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메탄은 불타기 쉽습니다. 산소와 반응하기 쉽기 때문이죠. 캐스팅 박사는 방출된 산소가 어느 일정량을 넘었을 때 메탄과의 반응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엔 메탄을 소멸시켰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작은 미생물이 산소의 농도를 높이고 메탄의 농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메탄이 거의 사라질 즈음에 지구 동결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메탄을 잃어버린 지구는 급격하게 냉각돼서 전면적인 동결로 치닫습니다. 지구를 데웠던 생명이 이번엔 그 반대로 지구를 얼려버린 셈이죠. 전면적인 동결 현상을 일으키고 생물을 궁지로 몰아넣은 범인이 바로 생물 자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지구 동결 현상. 인류의 선조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아이슬란드. 지구 동결 현상을 연상시키는 이곳의 풍경 속에서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건 바이오 벤처 기업의 미생물 연구진입니다. 비고 마틴슨 박사는 약품 개발을 위해 희귀한 유전자를 지닌 미생물을 찾아서 아이슬란드 곳곳을 여행해 왔습니다. 영하 20도의 얼음 대지. 빙하의 두께는 최대 1000m입니다. 겉으론 죽음의 세계로 보이는 얼음 속이야말로 미생물 연구진에겐 보물 창고라고 합니다. 미생물들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동을 시작한 지 사흘째. 앞쪽에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온도가 높은 지대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보자 한 구석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입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여긴 남조류로 덮여 있는데 그 종이 아주 다양하네요. 온천 안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매트처럼 보이는군요. 이것은 미생물의 덩어리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건 남조류를 비롯한 녹색의 광합성 생물입니다. 그 주변엔 이들이 만들어내는 영양분에 의존하는 미생물이 모여 있습니다. 지구가 동결된 시기에 광합성 생물과 인류의 선조도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견뎌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지열이 있는 지대는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곳에선 남조류를 비롯해서 각양각색의 아주 다양한 세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물 자신이 초래한 지구의 동결 현상. 그 이변으로부터 생물을 숨겨준 건 지구 내부의 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인류의 선조가 목숨을 겨우 부지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건 6억 년 전에 지구 동결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 인류 선조의 상상도입니다. 지금의 깃편모충이란 동물성 플랑크톤과 비슷한 미생물로 여겨집니다.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가정하면 지구 동결 현상이 일어난 6억 년 전은 11월 중순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선조는 생명 역사의 80% 이상을 미생물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동결 현상 후 인류의 선조는 다른 생물과 함께 경이적인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지구 동결 현상 후의 지층으로부터 이상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찾아간 곳은 드넓은 농장의 한 구석입니다. Welcome to Plateau. Very nice. 아무렇게나 놔뒹그는 바위에 미생물들이 이룩한 도약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 바위 조각이 우리가 찾고 있다. 바로 그 화석입니다. 바위 표면에 보이는 검은 무늬, 이것이 도약을 이룩한 생물의 화석입니다. 몸 길이가 무려 30cm. 이젠 이미 미생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문외한은 이게 뭔지 몰랐죠. 물고기나 양치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엔 과학자들조차 이게 식물인지 생명체인지 확신하지 못하더군요. 화석의 정체는 지구에 최초로 등장한 대형 생물이었습니다. 나미비아의 농장에서 발견된 생물은 프테리디늄으로 불립니다. 이건 물고기도 나뭇잎도 아닌 사람의 입술 같은 모양을 한 이상한 생물이었습니다. 해저의 모래 속에 절반이 묻힌 채로 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베리아에선 복잡한 구조의 생물이 발견됩니다. 몸 길이가 30cm인 요루기아란 생물입니다. 화석엔 여럿이 모인 듯한 5개의 둥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마리가 돌아다닌 자국입니다. 요루기아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해저의 영양분을 먹었습니다.
같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킴버렐라입니다. 거북처럼 생긴 몸으로부터 긴 촉수 같은 걸 내밀어서 모래 표면의 영양분을 긁어모아 먹은 듯합니다. 이 시기에 일제히 탄생한 100종류가 넘는 대형 생물은 에디아카라 생물군으로 불립니다. 지구 동결 현상 후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형 생물이 탄생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인류의 선조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 2003년에야 발견된 이것은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생물의 화석입니다. 올챙이처럼 보이는 이 화석을 감정한 연구원은 이것을 인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의 선조로 여깁니다. 몸 길이는 6cm, 미생물로부터 10만 배나 커진 셈입니다. 30억 년 넘게 미생물이었던 인류의 선조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생물로의 진화를 이룬 것이죠. 사실 인류의 선조는 22억 년 전에 동결 현상이 끝났을 무렵에도 몸집이 커졌습니다. 세균 같은 단순한 구조의 생물로부터 진핵 생물로 불리는 크기가 약 1000배인 생물로 진화했으니까요. 세포 속에 핵이나 여러 기관을 지닌 눈에 띄게 복잡한 생물이었죠. 두 차례의 지구 동결 현상과 두 차례의 생물 대형화. 지구 동결 현상은 왜 생물의 몸집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엔 동결 현상 직후에 일어난 어느 큰 사건이 관련돼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지방. 세계 제1의 망간 광산지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망간의 80%가 이 일대에서 채굴됩니다. 이 대량의 망간이 여기에 쌓인 건 22억 년 전의 지구 동결 현상 직후였습니다. 당시 이곳은 해저였고 바닷속에 녹아있던 망간이 한꺼번에 쌓인 것이죠. 광산의 지하, 망간을 파내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지구 동결 현상을 최초로 발표한 커슈빙크 박사는 자주 망간 광산을 찾아와서 대량의 망간이 뜻하는 바를 해독했습니다. 망간은 모두가 이산화 망간, 즉 망간과 산소가 결합한 형태로 퇴적됐습니다. 당시의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실험으로 재현해 봅니다. 망간을 녹인 수용액을 준비한 후 산소방울을 공급합니다. 갑자기 수용액이 검게 흐려집니다. 산소와 망간이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이산화 망간으로 변한 다음 침전을 시작한 것이죠. 커슈빙크 박사는 지구 동결 현상 후에 갑자기 대량의 산소가 발생해서 이산화 망간을 침전시켰다고 여깁니다. 오로지 공기 속을 떠도는 자유로운 산소 분자만이 망간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검은 산화물을 만들어내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야말로 지구 동결 현상 직후엔 막대한 양의 산소가 당시의 환경 속으로 공급됐다는 증거입니다.
커슈빙크 박사는 애초에 거의 0이었던 산소 농도가 22억 년 전의 동결 현상 후에 약 1%가 됐고 6억 년 전의 동결 현상 후엔 현재와 같은 20%까지 상승했다고 여깁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순식간에 증가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지구 동결 현상뿐이라고 합니다. 산소는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분자입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선조는 22억 년 전에 진핵 생물로 진화했고 6억 년 전엔 에디아카라 생물로까지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지구 동결 현상 후엔 산소가 크게 발생할까요? 커슈빙크 박사가 생각하는 지구 동결 현상의 종결로부터 산소 농도 증가까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지구. 그 사이에도 화산 활동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화산가스 속엔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죠. 현재의 지구에선 이런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바다에 녹아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산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대기 중으로 퍼져나갈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지구 동결 현상 당시 바다가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끊임없이 대기 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300배에서 2000배에 이르렀을 때 강한 온실 효과로 인해 마침내 빙하는 대붕괴를 시작합니다. 당시의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로부터 무려 영상 50도까지 오르자 그때부터 얼음이 아주 급격하게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의 거친 작용에 의해 동결 현상은 끝납니다. 생물을 숨겨줬던 지구 내부의 열이 동결 현상을 종결시키는 역할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드라마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구 동결 현상을 끝냈던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는 얼음이 녹은 후에도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바다 표면의 온도가 45도를 넘으면 바닷물이 급격하게 증발되면서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구 동결 현상 후에도 초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심 기압 3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00m 이상.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허리케인입니다. 앞바다에선 거대한 파도가 발생해서 해안으로 밀어닥칩니다. 바다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집니다. 이 일이 산소가 늘어나는 걸 돕습니다. 이제 해저는 열수공에서 분출한 인등의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영양분은
광합성에 쓰여져 금세 소비되고 맙니다. 하지만 지구 동결 현상 동안엔 광합성 생물이 멸종 직전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겨졌죠. 커슈빙크 박사는 초대형 허리케인이 바닷속을 격렬하게 뒤섞어서 영양분이 얕은 바다로 전해지는 걸 도왔다고 봅니다. 얕은 바다엔 영양분과 지구 동결 현상을 종결시킨 이산화탄소가 잔뜩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햇빛이 비춰지자 어느 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온천으로 피난해 있던 남재류 같은 광합성 생물이었죠. 이들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단숨에 대량의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광합성 생물의 녹색으로 물든 바다. 거기엔 막대한 양의 산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지구 동결 현상을 견뎌낸 생명의 힘이 지구를 산소가 넘치는 별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가 생명을 대형 생물로 진화시켰습니다. 만약 지구가 이런 동결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생명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생물은 세균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테죠.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뭔가를 해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몸짓으로 부연 바다에서 살아갈 겁니다. 22억 년 전과 6억 년 전, 두 차례의 생물 대형화. 그 결과로 태어난 게 인류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몸속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 이들 모두는 세포 속에 핵을 지닌 진핵세포입니다. 우린 22억 년 전의 지구 동결 현상 후에 탄생한 진핵생물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포의 토대가 돼서 세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콜라겐이란 물질입니다. 사실 콜라겐은 6억 년 전의 지구 동결 현상을 계기로 몸속에서 대량 생산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콜라겐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의 몸속에서 합성됩니다. 실험으로 그 특이한 작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세포에 콜라겐을 섞어서 배양합니다. 콜라겐을 섞은 왼쪽의 세포는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그리고 팔을 뻗듯이 하면서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타민 C를 첨가해서 세포가 콜라겐을 분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 후 한 달 동안 배양해 봤습니다. 배양 접시 안에 얇은 막이 보입니다. 피부를 닮은 얇은 판 모양의 조직이 완성됐습니다. 콜라겐은 세포가 조직을 이루는 걸 돕는 독특한 물질입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본 세포, 그리고
콜라겐입니다. 세포는 증식할 때 분비한 콜라겐을 이 그물코 같은 구조로 짜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러붙듯이 해서 조직의 형태를 만들죠.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케네스 토우 박사는 6억 년 전의 생물 대형화는 이 콜라겐에 의해 실현됐다고 여깁니다. 콜라겐은 많은 산소 원자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합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억 년 전의 지구 동결 현상 후 대기에 산소가 늘어났을 즈음에 생물이 콜라겐을 발명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산소는 호흡에 쓰이는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콜라겐 제조엔 널리 쓰일 수 없었죠. (6억 년 전) 산소 농도가 또 한 번 높아졌을 때 처음으로 콜라겐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산소가 증가하자 생물의 몸은 다르게 발달할 수 있었고 좀 더 커진 얇은 막 같은 형태의 동물의 몸은 보다 더 강한 콜라겐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6억 년 전의 지구 동결 현상 후의 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었던 인류의 선조는 넘쳐나는 산소를 써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산소를 듬뿍 흡수해서 그 강한 에너지를 최대로 이용했죠. 그래도 산소는 여전히 넘쳐났습니다. 그 넘치는 산소를 써서 대량의 콜라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생물이던 인류의 선조는 콜라겐으로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서 크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형 생물의 낙원. 그 안에서 우리의 선조는 우리와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화석 생물의 등에는 한 가닥의 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관통하는 척추의 원형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머리엔 감각기관을 연상시키는 돌기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원형입니다. 인류의 선조는 콜라겐을 써서 복잡한 생물로의 진화 단계를 단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진화의 톱니바퀴는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크게 가속됐습니다. 지구를 덮친 두 차례의 동결 현상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확고한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지상의 다양한 곳에서 밤낮 없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우리 인류. 그 행위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구 곁을 지나는 우주인이 있다면 이 별이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별이라고 여길 게 분명합니다.